구독, 좋아요. 자, 국회로 실제로 가보겠습니다. 전용기 의원하고 한번 좀 김문수 장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이 북한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비판하세요. 북한의 노선에 맹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운동에 들어있는 건 비판 안 하면 아니, 그게 공무입니까? 국정감사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끝장토론 아니 본인의 하자고 대화를 별도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자신 있지. 사회변화 공무가 말씀하시면 대한민국 체제를 알겠습니다. 지키는 것이 공무지. 당연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 이야기를 확대해서 왜곡하지 마세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공직자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에 중대한 문제를 좀 사실상 다루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간첩단이 버젓이 있죠. 노동운동 단체입니다. 노조, 좌파 노조, 극성, 강성 노조. 북한 직업총동맹과 아예 민노총이 사실상 반정부 투쟁을 공동으로 연대하면서 하죠.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것을 방기해야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여를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 책임은 뭐냐?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는 본 것인데 지금 저 전용기 의원하고 다투는 저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 다툼의 내용보다는 네. 저 다툼이라는 것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에피소드. 예. 지금 끝장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끝장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뭐 이준석 후보나 다른 사람 토론하자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아니 북한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 뭐 이게 정치적인 중립이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내가 진짜 너의 머릿속에 사고구조를 내가 몰라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끝장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에피소드 SNS에 보면 진짜 끝장 토론을 해본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하나둘씩 올라와요. 내가 그 옛날에 김문수 후보하고 뭐 했는데 나하고 이렇게 토론을 했다더라. 근데 그 끝장 토론이 굉장히 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몇 번 후보하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정말 그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서 또 어느 정도 체력을 추스렸지만 그 사이에는 굉장히 그 어떤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혼돈의 시기인데 제가 그 김문수 후보하고 이렇게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오다 가다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커피숍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후보는 후보대로의 그 방향이 있고 저도 당에서 뭐 실무를 좀 많이 했으니까 저는 저대로의 방향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몇 시간을 끝장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는 아니 왜 저한테 이러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시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정말 가열차게 끝장 토론을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끝장 토론 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이분은 국회의원 3번에 도지사를 2번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본인의 업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우리나라 보수 진영, 뭐 우리 당을 넘어서서 이 보수 진영 전체에서 굉장한 어떤 그 중진을 넘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레벨에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 인물한 지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새파란 본인이 볼 때는 새파란데 딱 계급장을 떼고 붙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토론이 들어오니까 나도 질 수 없잖아요.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너는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하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나 계급장 떼고 한번 그래 제대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자. 한번 붙자. 그러니까 나도 진지하게 했죠. 근데 처음에는 그 상황이라는 게 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굉장히 그 토론에 들어가시면 아까 그 전용기가 할 때의 저 모습은 그래도 카메라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의 모습이라서 절제되지. 약간 절제된 거예요. 네. 정말 이 끝장 토론의 모드로 들어가면 그 혁명 전사에
그 어그레시브함이 다 드러나요. 아니 근데 같이 해보자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도 그런 어그레시브를 공방을 서로 했는데 물론 이제 토론 가지고 여러분 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론 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거나 상대 생각이 바뀌거나 금방 승패가 결정되는 건 결정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토론을 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럴듯하다. 그러면 그 토론은 성공적인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예. 근데 그게 느껴졌어요? 진정성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치열한 어떤 이 상황에서도 이 보수의 암흑기, 보수의 혼동기에서도 본인은 치열한 그 내부적인 노선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맞느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방향 설정 무엇이 맞느냐를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그게 약간 다른 거에 있으면 공방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공방을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참 고마웠어요. 이 그 정말 새파란 그런 정치판에 와가지고 뭐 그 별로 이렇게 자기가 볼 때는 애 같을 수도 있잖아요. 초보 정치. 예, 우리 보수 진영의 정치가 가장 문제가 그런 권위주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주의가 관료들이 상당 부분 주도하면서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내가 하고 너는 떠들어라. 최대한 이 토론에서 빠지려고 하고 그런 그러면서 결국 이게 소통의 부재로 연결이 돼요. 나는 뭐 말을 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을 일종의 민원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말을 끊고 제 말하는 걸 이렇게 자르지 하는 어떻게 안 듣지라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하면 있어요. 빨리 시간을 정리하고 보낼지. 그렇지. 아니 고만 가세요. 뭐 이런 고마 가세요. 그때 김문수 후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게 좀 이 분위기가 처음에 당황스럽다가 지금도 그 몇 번의 토론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한 번 또 그리고 그렇게 김문수 후보처럼 이렇게 하는 그 토론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어떤 정치인 또.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먼저 소개를 좀 해주셨네요. 예, 그래서 우리 전용기 이분한테 한 끝장 토론하자는 진짜 끝장 토론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이 에피소드 관점에서 과거의 경험에서 보여준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었는데 이 전용기 의원과의 그 좀 이렇게 맞짱 토론하는 걸 보면서 어떤 해석을 하세요? 저는 그 앞으로 있을 방송 토론 이재명 후보의 방송 토론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진 리스크가 뭐냐면 껌껌이 방송 토론에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본인이 분을 삭히지 못해.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거나 본인이 말이 막힌 상황 오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거짓말 기저가 작동을 합니다. 또다시 거짓말을 하죠.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 장점이 토론에서 굉장히 역량이 뭐 노선 투쟁했던 분이니까 노동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뭐 경쟁을 하면서 토론하면서 단련됐겠습니까? 현장에서부터 단련됐고 국회에 와서 도지사하면서 또 저렇게 방송의 공개적인 장소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훈련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토론 붙는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처럼 방송 토론에서 또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또 재판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재판 6개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원래 방송 토론 총 3번이거든요. 후보자 나오는 게 총 3번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제 토론 나갔다가 2번, 3번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내 나가서 이제 발리는 모습 보여주면 깎일 것 같으니까 나 안 할래. 지금 피할 거예요. 피할 방송 가능성이 여러 많아. 번 하는 거 안 하기로 했죠. 원래 안 하기로 본인이 방송 나가서 말하면 자꾸 사고 치니까 재판받고 이러니까 피하려 할 건데 이게 2번, 3번째 만약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재를 자기가 감수하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벌금 1,000만 원 정도가 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처음 정도에 나가고 나머지 거는 토론을 피해버리는 그런 전략을 짤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진가가 어제 첫 하루 있지 않습니까? 이틀 3일 갈수록 놀라운 속도로 이제 발휘가 될 거다. 이제 그래 봅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보론을 하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경선 과정에서 했던 이런 뭐 여러 가지 토론
그리고 뭐 한덕수 후보와 그 이야기했던 사랑채 앞에서 그런 그 토론들이 있잖아요. 네. 토론이라고 하면 토론이고 뭐 대화라고 하면 대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뭐 밀리거나 때로는 이게 좀 그 기세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니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다 우리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예. 한 번도 김문수 후보는 뭐 자기가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그 목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식구들끼리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정말 이판사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론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정치인보다 더 급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이라는 정말 그 외부의 적과 싸울 때 그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뭐 이런 부분들이 토론이 뭐 어쩌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아주 그 토론의 레벨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회주의 운동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호상 비판, 상호 비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북한 사람들이 다 말을 잘해요. 탈북자들 글 잘 쓰고 말 잘합니다. 태영호부터 맞아, 태영호 맞아. 의원도 그렇고 우리 또 열심히 금혁이도 하시는 그렇고. 김금혁 그 대변인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근데 그런 이제 그 호상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과거에 운동권 할 때는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잘하고 토론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자, 전용기 의원과 김문수 장관 국정감사장에 있었던 영상 봤는데요. 자, 이제는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또 주목받고 있는 분이 있죠. 설란영 여사,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 한번 그 장면들 한 두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란영 여사가 김문수 후보 캠프 발대식에 갔었는데 당시에 후보께서 연설 도중에 부릅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 여친 설라 예, 한 말씀 하세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청계천에 재단 보조부터 시작해서 공장 생활을 7년 하고 그때 제가 제 아내 설란영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청첩장도 없고 드레스도 없고 예식장도 아닌 교회의 어떤 교육관을 빌려서 하객도 그냥 전투경찰 버스 4대 그분들이 우리 하객이었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과거에 이 설란영 여사와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은 또 어떻게 했는지, 그 후에 또 설란영 여사를 어떻게 고생을 시켜서 저렇게 또 살이 쪽 빠졌다 이런 얘기도 본인이 하셨는데 그 두 부부의 애완 이 삶 자체가 또 하나의 큰 에피소드인데 어떻게 주변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님을 아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보다 설란영 여사님이 더 윗선이다. 그런 정치력이 더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윗선은 좀 위험해. 윗선은 위험하고. 그러면 아니 윗선 취소. 파트너. 근데 그런 어떤 뭐랄까 이런 그 나름 투쟁을 계속했던 정치적인 동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남고흥에서 출생하셔가지고 순천여고를 가셨어요. 네. 그 당시에 순천여고는 정말 그 전남에서 제일 또 들어가기 어려운 여고였습니다. 명문여고예요. 명문여고에서 이제 대학 진학을 이렇게 시도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세진전자라는 그런 업체 입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게 되는데 노동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노조위원장.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노조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드물었는데
아니 그때 노조는 그리고 지금의 80년대 90년대 이후의 노조 사회주의 노조하고는 다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혀 다른 어떤 말 그대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네. 하여튼 그런 그리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많이 좀 억압받았던 시대죠. 진짜로. 개선이 많이 그렇죠. 필요했던 그렇죠. 시대죠. 그렇죠. 예.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 노동 운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또 만나고 그런데 그 신혼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또 그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그 쫓기는 노동 운동가로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생계를 책임지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단칸방에서 뭐 한편으로는 애도 낳고 키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생계도 어느 정도 또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고 네. 이런 굉장히 고난한 삶을 사셨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이제 또 바르게 또 이렇게 따님이 커가지고 사회복지사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식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치인들이 네, 그렇죠. 단 하나도 자식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설란영 여사님도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정말 흐트러지지 말고 바르게 가기를 바랬던 그런 교육이 녹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자식이 뭐 명문대 가고 뭐 자식이 뭐 출세하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또 부모 입장에서는 바랄 수 있지만 반듯하게 가고 정말 올바르게 가는 것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설란영 여사님이 단순히 이렇게 남편을 내조하는 걸 넘어서서 또 어떤 많은 공을 내부적으로도 쏟으셨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하실 때도 사실은 여러 군데 이렇게 어려운 곳을 많이 찾으시면서 소리 안 나게 또 그런 부분들도 하셨던 그런 그 분입니다. 부분 뒤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우리 이준호 대변인은 두 부부의 그 애틋한 사연들이 요즘 언론에 많이 또 유튜브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네.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얘기 보면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세대가 아니거든요. 80년대 노동운동 하실 때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텔레비 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 운동하는 거 뭐 최루탄 쏘고 이런 것들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 네. 집이 이제 그 로타리 부산의 연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연산 로타리 근처 제가 집이 있었는데 그 텔레비에서 이제 학생 운동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럼 좀 있다가 연산 로타리에서 무슨 뭐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뭔가 따끔따끔해요. 그게 알고 보니 어릴 때 기억이 뭔지 몰랐는데 최루탄이었던 거예요. 그게 가정집에 이제 쓰면서 도는 거예요. 네. 그런 학생 운동실을 어렴풋이 알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세진전자라는 곳에서 남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노조위원장까지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오랫동안 3번의 국회의원과 8년의 경기도지사 했는데 너무 청렴한 거예요. 재산이 뭐 이재명이라든가 조국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재산이 뭐 일반인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관료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전혀 꾸밈이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좀 비교되는 거는 이제 지금 그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했을 때 그 여사가 했던 그 갑질, 그러니까 관용차를 받는다든가 또는 법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이 설 여사는 전혀 그런 구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부부 쌍 자체가 비교가 불가한 청렴도와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설란영 여사가 드디어 최근에 본인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포항에 이제 국민의힘 당협협의회에 가서 발언도 하셨고 몇 개의 곳에서 이제 발언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자, 설란영 여사의 직접 본인이 말씀하신 그 목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도지사 하면서 1,400만 우리 경기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법카로 밥을 사 먹지 않습니다.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아요.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합니다. 제사상을 법카로 마련하지 않아요. 남편이 이름 석자에 혹시라도 저는 누가 되지 않게끔 저 나름대로 예를 썼답니다. 또한 남편이 정말 저희 경기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남편이 곳곳에 다니지 못할 때 신경을 못 쓰는데
제가 정말 사각지대 어르신들, 아동들, 그리고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그런 데를 저희 경기도에는 5천 곳이 넘어요. 31개 시군에서.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다 2번, 3번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그분들을 현장에서 어려운 거 전부 다 기록했다가 남편한테 보여서 정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최소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가 했답니다. 자, 대비될 수밖에 없죠. 제사상에 법화도 올리고 아니 본인 입에 들어가는 것만 법화로 쓰는 게 아니라 아니 조상들한테 올리는 음식도 제사상도 법화로 법화라고. 경기도 법화로 사용한다. 관용차 이야기도 하시고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경기도지사 2번에 걸쳐 했을 때 8년 동안에 31개 시군 5천여 곳에 해당하는 자, 그 독거노인들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들 곳곳을 2번, 3번 다녔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네요. 사실은 보통의 행정가들도 저렇게 하질 않는데 경기도 설란영 여사께서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주 놀라운데 김혜경과 너무 대조됩니다. 어제 김혜경 150만 원 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받았죠. 대비되는데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 예. 이런 것들이 경선이나 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뭐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으면서 캠프에 있으니까 또 뭐 김문수 후보가 뭐 최고다 이렇게 더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하는 이 대선에서 가장 그 대선에 승리하기 위한 적합한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면 김혜경 그분은 이제 뭐 법화 문제가 있고 설란영 여사님은 그런 것도 진짜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들이 이런 그 내역들이 점점 본 후보로서 대선 시간이 되면 될수록 계속 비교가 된다고요. 그 비교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다른 후보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걸 비교하려고 하면 사람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닭이 맛있냐 아니면 뭐 돼지고기가 맛있냐 이건 다른 개념이라고 이게. 근데 닭이 맛있냐 오리가 맛있냐 이거는 약간 비슷해서 이걸 비교할 수가 있어요. 조류예요. 같은 조류니까. 예. 그러니까 자 같이 경기도지사 또 경기도지사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실은 그 성남시장 할 때 그 성남시장 할 때도 이 성남이 발전하는 핵심은 또 경기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기초단체는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복지 예산 위주로 원래 운영이 돼요. 인프라에 대한 예산은 그거는 그 광역 단체가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 경기도지사를 이재명 그 후보가 할 때 이재명 후보가 할 때 그런 인프라적인 투자나 이런 기초를 많이 만들었었어야 했는데 또 그 기초단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뭐 나눠주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비가 되면 경기도에서 했던 업적도 대비가 돼요. 그리고 이런 어떤 가족들의 어떤 행실 이런 것도 대비가 돼. 그러니까 남들이 딱 이 저울에 올려서 어떤 상황을 비교함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 강하다고 다 뭐 여론조사 뭐 잘 나온다고 하죠. 제가 볼 때는 저거 결국에는 어느 단계에서는 며칠 더 지나면 이제 수렴이 돼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 그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대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돼야 적어도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여론조사니 뭐니 뭐 그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때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비교를 하는 거지. 예.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본 선거일이 게시가 됐죠. 네. 이제는 이 국민들이 다른 거는 다 사라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 김문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해온 업적과 서사 이제 이거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시간이 왔어요. 네. 이럴 때 가장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저는 김문수 후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자,
맞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고요. 방금 이제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과 대비되는 장면도 나오고 설란영 여사의 과거 경기도의 지사 배우자로서 했던 영상도 나오는데 그 소탈한 삶 또 그 공직자 부인 배우자로서의 모습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방금 말씀 뭐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일단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댓글 차이는 제2의 유경수 여사님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걸 뛰어넘는 그런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 말씀한 거 제가 오늘 처음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노조위원장 출신에서 그런지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하세요. 그리고 막힘도 없고 본인이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정리해 와서 거침없이 말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만약에 이제 김문수 대통령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영부인으로서 그동안 기존에 보지 못했던 거의 파트너십으로서의 영부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이지 않는 내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그 이제 내조를 보면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설 여사가 어떤 영부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게 충분히 상상이 되죠. 아까 말씀하신 거 경기도 뭐 이제 5천 곳에 넘는 각종 이제 단체들 기관들을 두세 번씩 방문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전국에 있는 이제 어떤 취약 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을 다 돌면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또 정부 행정이라든 이런 예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그 방문, 그러니까 가서 사진만 찍고 뭐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탬이 되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영부인이 될 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뭐 김혜경 여사랑 비교하는 건 참 비교한 것도 참 입이 아까울 정도인데 뭐 청담동 가가지고 일제 샴푸를 사오라고 경기도 이제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보내고 하는 이제 그런 수준의 사람과 저렇게 이제 노조 운동을 하고 위원장 하시면서 실제 도지사 시절 저렇게 복지기관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원했던 분의 삶은 다를 것이다. 분명히 기존에 보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워했던 그 영부인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넷마이크와 광. 네, 오늘의 원픽 우리 강대규 변호사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어제 예고드린 대로 원픽에 있어서 우리 김문수 후보자의 미담이나 뭐 홍보물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김문수 후보자의 결혼식, 딸 결혼식 관련 미담입니다. 이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자가 그 딸의 하나뿐인 딸이에요.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 전날에도 기자들이 이 당시에 경기도지사 시절인데 딸 결혼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다라고 잡아댔는데 알고 보니까 다음날 딸 결혼식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당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유일한 참석자였는데 신랑 측이 이제 울산 동구에 있어가지고 알고 정몽준 전 대표만 참석하고 정치권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조용히 진행됐는데 저 따님이 사회복지학과인데 저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혼처가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따님이 그 당시 남자친구 지금 신랑을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도 사회복지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문수 전 지사의 그 사모님이 그 설 여사께서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밥벌이가 좀 힘들지 않냐 걱정도 했는데 김문수 지사님이 저 사위한테 내 딸을 사랑하냐? 그렇다. 그래, 그럼 됐다. 결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단 있게 하면서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를 하는데 뭐 청첩장도 안 들리고 경기도청 직원들 아무도 모르고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영상 하나만 또 보여주세요. 자본만 많고 별로 한 것도 없는 누군가와 정말 대조가 됩니다. 도지사 시절만 놓고 김문수 후보의 비교 답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마침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지사 경력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만 비교해보면 두 분 중에 어느 후보가 더 나았었나요? 뭐 그거는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수원의 광교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대장동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평택의 삼성 반도체단지 이것도 대장동보다는 한 4배 이상 됩니다.
파주에 LG LCD 뭐 여러 개를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를 비롯해서 제 측근이 한 사람도 구속된 사람이 없고요. 저 측근이 한 사람도 의문사한 사람도 없고 감옥 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추문에 시달린 적이 없습니다. 제 상대되는 후보는 저하고 아주 대조적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식 준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결혼식을 말씀드렸는데 따님 결혼식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 이재명 첫째 아들 결혼식 우리가 다 알아요. 6월 달에 결혼식이 있다. 장소까지 알아요.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할 거다. 그런 것까지 다 알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면 김문수 지사께서는 저렇게 큰 대기업을 낀 발전 산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감옥을 가던가 또 어떠한 뭐 비리를 발견되던가 뭐 개인적인 착복을 하던가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반면 이재명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두 분의 그 김문수 두 분의 인생이 너무 비교되면서 김문수 지사가 강단이 있다고 소개를 드린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이재명 후보 그 아들 결혼식이 이제 6월달에 있습니까? 네, 6월달에 있고 삼청각에서 그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성매매 그런 건으로 알려진 그 아들 맞죠? 그 아들 같아요. 네, 첫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좀 약간 지난번 2022년 대선에서 첫째 아들의 사고 문제가 많았는데 6월달에 결혼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네. 문제가 있어도 결혼하네요. 뭐 남녀의 사랑은 뭐 말릴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미 각종 그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고 또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삼청각이라는 종로에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요정이었고 그렇죠, 유명하죠. 지금은 뭐 비밀리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곳인데 그래도 민주당에 이재명에게 줄을 서려고 하는 그러한 의원들은 결혼식에 다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시청자 여러분 요즘 박스 오피스에 1등하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야당입니다. 야당이란 제목의 영화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정당의 야당 대표인데 그 아들이 마약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어떤 내용의 영화입니다. 박스 오피스 1위니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지금 누구를 막 연상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금 현재 가족 관계를 저는 막 연상이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도 굉장히 말이 많고 한데 또 결혼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참 사랑은 참 위대하네요. 그 야당에 네. 대통령 후보자가 나오죠. 그 네. 대통령 후보자가 그 사고 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그 야당이라는 걸 보면 결국에는 마약을 가지고 정치권과 또 수사권과 네. 막 서로 막 계산하고 조율하고 막 이러한 영화인 건데 네. 정말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김문수 후보자 얘기하니까 또 김문수 후보의 결혼 이야기를 제가 짧게 좀 해드릴게요. 네. 김문수 후보가 결혼한 거 설날에서 어디서 만난 거 아시죠? 이제 그 노동운동하다가 네.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신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는 도르코는 이제 면도기로 예, 유명하죠. 예. 도르코 노조원자 하고 있었었고 이 설란영 여사는 세진전자라고 세진전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노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노조들끼리 위원장들끼리 만나서 협의할 일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같은 날 뭐 스트라이크 하자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해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나가 돼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호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일은 안 하고 아니 혈기 왕성할 때니까. 그리고 이제 설날 여사는 이제 195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대요. 네. 태어났고 아버지가 교사였는데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순천으로 이주했고 순천여고를 졸업했대요. 근데 그 네. 당시에 순천여고가 되게 명문이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을 진학 어디였냐면 고려대 국문과를 진학을 희망했는데 한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재수를 하려고 했던 찰나에 이제 세진전자 입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때가 1977년입니다. 그렇게 됐었고 이제 1년 뒤인 1978년에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를 만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설날 여사가 있던 노조 사무실 있잖아요. 그 사무실 처음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인상이 어땠느냐 물어보니까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그때도 영혼이 맑아 보였대요. 네, 맑아 보여가지고 첫 인상은 곧 운명이 됐다라고 했었고요. 그때 김문수 후보가 야, 이 상남자입니다. 첫 만남 이후에 사무실 찾아간 첫 만남 이후에 7개월 뒤에 네. 김문수 후보가
설란 여사한테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라라고 하면서 갑작스러운 고백을 하면서 서로 이제 썸을 타게 됐죠. 그러다가 김문수 후보가 수배를 당합니다. 수배 당할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설란 여사가 노조위원장 하면서 근처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방에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배도 피하고 숨겨주고 그 엄혹한 시기를 함께 보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결혼을 이제 승낙받을 때 그 이제 장인어른 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똑같은 걱정을 한 거예요. 이제 방금 설란 여사가 네. 걱정했는 것을 돈을 못 벌까 봐. 설란 여사의 아버지가 또 걱정을 한 거야. 운동하고 자네 있으니까. 자네는 뭐 서울대 졸업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노조 운동하고 수배 도망 다니는데 우리 그 와이프를 살릴 수 있느냐 했더니 김 이제 후보 그 당시에 제가 마녀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한 여자쯤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라고 멋지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할 장소가 어디냐? 바로 봉천동입니다. 1981년 봉천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그때 그 신부복 있지 않습니까?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 그걸 안 입었대요. 네. 왜냐하면 입을 돈이 없으니까.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지금 하는 머리에서 막 꾸미고 미용실 가서 스드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하지 않고 면사포 하나만 올리고 평상복 차림에다가 그냥 꽃만 들고 꾸미고 있는 저 상태에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때 결혼할 때 이제 그때 정경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혹시 결혼식을 가장한 시위대가 아닌가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정경들이 하객 때보다 더 많이 많아가지고, 왔었대요. 예. 그런 상태에서 봉천교회에서 1981년 결혼식 올렸고 지금도 김문수 후보 어디에 살고 있죠? 봉천동. 그렇죠. 예, 한계 같은 분입니다. 참 봉천동에 정말 뼈를 박고 사시네. 그리고 봉천도 그게 달동네에 유래가 된 동네가 봉천도로 네. 아세요? 그건 네, 달동네 이 유래 드라마에,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달이라는 네, 드라마 아시죠? 한석규 나오고. 예. 아시죠? 아시죠? 예. 예. 그 드라마 무대가 바로 봉천도 그 동네 찍은 거예요. 그 정도에서 찍었었고 거기서 쭉 이어졌어요. 뭐 말씀하신 거 하시죠? 아니 그 설란영 그 네, 여사님께서 네네네. 최근에 정말 당당하게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네. 나는 법인 카드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나는 운전도 관용차도 안 탑니다. 난 운전도 내가 해서 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그 말투에서 너무나 강단 있는 부부가 정말 닮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 강단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김문수 후보자께서 노동운동하다가 서울대 졸업 못하고 1970년에 대학 입학했는데 1994년도에 다시 복학합니다. 거의 25년 만인가? 네, 25년 만에 복학을 해서 45세 학교를 다니는데 교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수업을 안 나와도 된다. 시험만 보셔도 되고 시험 때도 뭐 안 나오셔도 된다. 그랬는데 김문수 당시 후보자가 뭔 소리요? 내가 수업을 듣고 그 올 출석을 해야 학점이 나오는 거 아니요? 라고 해서 수업까지 다 들었던 그러한 강단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니, 방금 말씀하시니까 설란영 여사 그 말이 꼭 대비가 되네요. 데뷔가 되죠. 너무 데뷔죠. 김혜경과 딱 대비되는 네. 너무 맞습니다. 데뷔죠. 그러니까 김혜경 같은 경우는 배소연을 마치 이제 뭐 하인처럼 부린다든지 네, 그렇죠. 또 뭐 지금 또 얼마 전에 법인카드를 선거 때 써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지금 현재 또 150만 원 15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정도로 사실 공금과 개인 돈을 뭐 쌈짓 주머니 사듯이 막 혼동되게 쓰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도 그렇지만 설란영 여사도 그런 점에서는 그렇죠. 확실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게 뭐 영하님이 멋진 폭발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멋진 부부입니다. 그럼요, 이제 이거 그럼요. 너무 대비되는 캐릭터여서 이제 이런 게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선거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진짜 김문수 후보가 정말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나이키를 그리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요것만 보이도록 제가 정리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낳은 딸이 아까 그 사회복지사 네. 그 딸이 저 딸입니다. 저 때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인데 사실 저렇게 딸을 낳아두고 김문수 후보가 선어려운 사건 때문에 옥에 갑니다. 예, 감옥에 가는데 그때 이제 설란 여사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선어려운 때문에 수배를 당할 때 피 묻은 셔츠가 있대요. 그거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간직하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옥바라지하면서 혼자 딸을 어렵게 키워서 저렇게 이제 장선시켜서 딸이 또 혼자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때 이제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께서 자네 사랑하는가? 오케이 허락한다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혼사도 치르게 하고 그것도 경기도지사 그 재임 중에 이제 시켰으니까 정말 비밀리에 그것도 아무도 그럼요. 초대 안 하고 네. 정말 멋진 폭발이죠.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문수 후보 사진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깡 많은 건 똑같네. 그렇죠. 깡 많은 건 똑같은데 지금 김문수는
파도 미담만 나오고 네. 상대방 이재명 후보는 파도 부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아쉬울 뿐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대에 분명히 이런 어떤 결과들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에도 충분히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 김에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D 여론조사 한번 좀 띄워주시죠. 이거 말고 제가 맞습니까? 네, 40 예, 맞습니다. 맞아요. 47, 맞네요. 39 예. 맞습니다. 예. 어제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5월 11일 후보 단일화된 이후의 효과를 반영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다 두 자릿수였습니다. 두 자릿수였는데 오늘 여론조사 코프라와 아시아투데이가 그 한 자리. 조사를 했는데 한 자리 숫자 8% 차이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또 뭐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한 20%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론조사마다 아직까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자릿수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추세는 완전히 이제 상승 곡선이다. 이것은 뭐 거의 모든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11일 날 후보 단일화된 직후부터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는 확실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상승 곡선은 어느 정도의 각도가 뭐 차이 나느냐 일 뿐이지 분명히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그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 후보가 과연 여론조사에 상승 곡선을 그릴까요? 이미 이재명 후보의 저는 지지율은 이미 이제 천장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있어서 지지율을 높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장애는 본인에 대한 어떤 비토층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잘 몰랐던 층, 무관심층에 대해서는 끌어올 수 있지만 비토층을 자기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에 대한 비토층 거부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1등도 이재명 후보지만 비토층 1등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천장에 왔다. 반면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조만간에 저는 이런 어떤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생긴다면 충분히 골드 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도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저기 보시면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39%죠. 저기에 이준석 후보가 8%,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47%죠. 자,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몇 프로죠? 47이죠. 동률입니다. 거기에 황교안 전 대표죠. 그분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죠? 48입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현재 상황 가지고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가지고만 보더라도 이렇게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 이기는 게 굉장히 확정적이다라는 것을 수치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일 동안 어떤 드라마가 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실언해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본인 지지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 자연스럽게 김문수 후보가 1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네. 또 김문수 후보의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본인 가정사라든가 개인적인 도덕성 이런 서사와 스토리 이거에 대한 감명받은 지지자들이 또 지지를 많이 해줘가지고 동승 해줘가지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 팍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으로 단일화 한다 하면 이긴다는 건 저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도 이탈하지 말고 국민의 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재명 정권의 창출을 막을 수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파 보수 국민들 중에서는 경선이라든지 단일화 과정에서 실망과 그리고 이제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또 여론조사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많이 하고 투표를 많이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당의 빅 스피커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 한동훈, 한덕수, 홍준표 후보들의 저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간곡하게 이분들이 반드시 참전을 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단일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스스로 탈당하냐 만약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핵심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 지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센 형량으로 갑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는요. 이걸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저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본성이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 가고 뭐 사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세 사람 전부 다 드럼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 그거 하나를 생각해야 되지 이기는 과정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분열한다거나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간다. 드럼통 우리 들어간다. 그것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선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저는 힘내라 대한민국의 이제 김혜경 오늘 네.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의 선고를 한 사법부 정말 힘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선고를 이제 벌금 150만 원으로 네. 최종 선고를 했죠. 선고를 했는데 선고를 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지금 모조리 지금 민주당이 미루고 연기해라 있으니까. 해가지고 네. 다 연기가 됐습니다. 다 연기가 됐는데 심지어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에 대한 선고 또 연기하라고 민주당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항소심이죠. 네,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연기를 하지 않고 150만 원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지금 대법원 선고가 아닌 지금 항소심 선고라 문제지만 그러나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부인이지만 그 이재명의 선거 운동을 못 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선거 운동은 본인과 배우자가 둘이 할 수가 있고요. 이 둘이 할 수 있는 게 명함을 나누던가 본인과 배우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하는 제3자를 지정하면 되고 근데 배우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돼가지고 배우자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김혜경이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은 영남을 가고 배우자는 호남을 가고 그렇죠. 뭐 본인이 수도권에 있고 배우자가 강원도에 있고 이렇게 네. 돌아다니는데 아예 돌아다니지 못하는 지경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는 지금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났으면 항소에 대해서 김혜경이 상고할 겁니다. 상고하는 기간이 7일인데 7일을 꽉 채워서 상고를 할 거고요. 그럼 대법원에서 너 사건 진행할 테니 소송 기록 접수됐어라고 송달을 보낼 텐데 그 송달을 또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6월 3일 대선 직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일은 사실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김혜경 선거 운동을 못 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지 않고 이제 선고를 예정대로 내렸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사법부 다른 재판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어떤 협박에 의해서 지정된 공판을 지키지 않고 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김혜경 항소심 재판부가 오히려 좀 돋보이는 네.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힘내라 대한민국 주제에서 갖고 왔고 그리고 14일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출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출석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불러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상 유례가 없는 없죠. 사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아니 이 공직선거법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서둘러서 그렇게 한 것이 대선의 개입이다 이런 어떤 이유로 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대법원장을 이렇게 문제시 삼아서
막 탄핵시키고 이런 사례는 필리핀에 두테르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아니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이 되면 이제 청문회뿐만 아니라 지금 벌써 공수처에 수사 배당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문재인 정부 때 양성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기소를 하고 구속한 그런 어떤 우리가 사례도 봤듯이 이 좌파들은요 정말 이 사업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자기들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사업부를 아마 쑥대밭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을 듣는 사람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칼을 들이댑니까? 정권을 바뀌더라도 대법원장이 법관들 인사를 하기 때문에 법관들 인사를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입체적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또 대법관님들이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혹시 동행명령장 같은 걸 발부할지 안 할지가 사실 지금 관건입니다. 일단은 14일로 예정돼 있으니까 14일까지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대법관의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 몰라요. 본인이 뭐 이런 법으로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하거나 그냥 이게 법을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법사위원장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행태인 건데 그래서 이분은 아마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법 쪽에 있는 다른 의원들은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아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박찬호 투수 있잖아요. 네. 박찬호 투수가 다시 하나에 와서 공을 던질 때 그 상대방의 팀이었던 타자들이 타자를 치기 전에 다 한 번씩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타자를 치고 또 인사를 하고 치고 하는데 이게 같은 동종업계에 대한 예우와 존경이거든요. 대법관님들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이 정치 성향은 일부 다를지언정 다 존경을 하는데 정청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해야 되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약간의 구두 경고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3부 요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있는데 야 대법원장을 불러도 국회의장인 내가 불러서 얘기를 나누던가 해야지 지금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만 부르는 게 말이 되냐라고 좀 경고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만약에 대법관들이 그 국회로 출석을 한다? 그런 다음에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과연 대법관들 앞에 두고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당성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이재명하고 그 의견 미스매치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 민주당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법원장을 저렇게 이제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꿈도 못 꾸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뭐 그렇게 합리성이 사라졌죠. 그 정청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 그까지 뭐라고 그런 어떤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강대기 변호사는 만주 변호사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네. 만주 변호사가 어떤 의미냐면 비법조인이 법사위에 일정 기간 보통 뭐 3선 정도 하신 분들이 일정 기간 법사위에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만큼 법조 지식 쌓였다 해서 만주 변호사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반드시 법사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 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정청래 같은 경우는 미문하고 방화 그런 어떤 혐의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이제 그 법사위원장에 딱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희화화되는 거죠. 그런데 왜 법사위원장이 정청래를 하느냐? 그만큼 단순 무식하고 그냥 밀어붙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과방위 있을 때 정청래하고 같이 이제 할 때 보면은 저는 정청래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는데 유럽에 한번 출장을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정청래가 갑자기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갑자기 뭐 김건희를 꼬적꼬락 하면서 소리를 빽 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주마저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럽에 같이 출장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딱 해가지고
영상을 딱 해서 네. 자기 유튜브에 딱 올리는 아,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은 그 배경을 모르고 네. 그 본회의장에서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러니까 와 정청래 역시 용감하다. 예. 역시 정청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 보고서에 넣고 사진 넣고 영상 올리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인기 영합주의로 예. 저는 대법원장을 저렇게 정청래가 저렇게 막 그 부르는 것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법치주의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사법권의 어떤 존중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말 뭐 대의명분 이런 거는 걔한테 지금 줘버리는 거고 네. 어떻게 하면 좀 자기가 개딸들에게 좀 잘 보이고 네. 싶은 그런 어떤 욕심에서 만용에서 나오는 거라 봅니다. 그럼 두 가지 포인트를 잡자면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민주당 당원들이 국회의장을 뽑자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민주당 당원들이 뽑는 게 이제 속칭 개딸들이 뽑는 것인데 아니 지금 우원식부터 그렇게 좀 그 당원들 생각이 반영이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원식부터.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 자기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했으니 그 다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뭐 그 당원들 개딸들의 이러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좀 세게 나가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결을 달리해서 제 기억에 법사위원장이 비법조가 하는 때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뭐 여성이고 비법조고 파격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가 국방부 장관을 군대를 안 간 40대 중년 여성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대한민국 완전 거꾸로 가고 말아먹게 하는 길입니다. 본인이 입을 옷이 아니면 그걸 고사해야 되거든요. 저도 수많은 자리를 제가 고사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은 옷에 안 맞는 사람은 억지로 옷을 입혀가지고 억지로 무대에 올리니까 그 무대가 망치고 그 무대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는 역행하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고 지금 아까 어떤 댓글분께서 그러셨는데 국민의힘 제발 좀 죽어라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죽어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심지어 지금 민주당이 그 제안한 법안 중에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는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지금 대법관을 기존에 14명에서 30명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대법관의 어떤 자격 기준을 기존에 판사 검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임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관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경유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이제 제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만 바뀌게 된다면 이제 좌파 시민단체 사람들이 막 대법관으로 되는 겁니다. 대법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의 인사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 공약에서 보수는 정부를 슬림화해요. 정부를 점점 그 작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임명하는 게 하나하나가 자기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축소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금 진보는 민주당은 다 쪼개는 거 아니에요. 뭐 과학기술 쪼개고 외교통상 쪼개고 금융감독 쪼개고 해서 장관 자리를 뭐 수차례 만들고 대법관도 30명을 만들고 민주당 대통령이 앉힐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 계열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공기업 선진화를 한다 그러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있는데 합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러한 불필요한 자리들을 없애고 통폐합을 하면서 정부를 슬림화하고 예산을 아끼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도 약간 축소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은 완전 역행을 하고 반대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에 정말 쓸데없는 자리만 늘어나면서 세금만 좀 먹게 되는 이재명이 인사권만 발동할 수 있는 희한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좌파가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 특히 이제 시장 경제를 무시하면서 정부의 어떤 조직이 이제 대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정부 조직이 확대했던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의 어떤 많은 재판을 방탄하기 위해서 특히 어떤 사법부의 최고 어떤 법원인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도 늘리고 그리고 그 자격 기준 자체도 판검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무서운 즉 법치주의 기본부터 흔들어 대려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작태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특별히 지금 김혜경에 대한 항소심 150만 선고한 것은 그나마 좀 아직까지는 우리 사법부에서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법관들이 계시다 네, 하는 어떤 그런 박수 치르죠. 응원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